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윤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제가 농식품 시스템 연구부의 식품팀에 있는데요. 매년 연말 그리고 연초를 통해서 이제 식품 산업에 대해서 이제 거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시적이기도 한 그런 전망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작년에 연말과 올해 연초에 이제 어떤 뭐 스피치나 이런 거 있을 때 나가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재구성해가지고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농업 전망이나 아니면은 뭐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발표 대회라든지 아니면 외식산업 경영 막 이런 쪽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봤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식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어떤 발표를 가든 늘 처음 시작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2017년에 FAO 보고서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FAO에서 이제 식품 시스템의 컨셉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도출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식품 시스템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사람들이 배고파서 식품을 먹는 시대가 아니고 영양과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게닝 파워 같은 게 이제 생산자에서 소비자 쪽으로 옮겨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식품 시스템의 중심에는 이제 소비자의 행동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형성하는 식생활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농업서부터 농축산물부터 이제 무엇을 생산하고 또 이게 이 사람들의 식습관이 영양이나 건강 혹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각 경제, 사회의 섹터들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비자가 이제 어디서 어떤 음식을 구매할지, 구매하고 준비하고 조리하고 섭취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공급 체인, 식품 환경, 소비자 행동을 이제 FAO에서는 푸드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푸드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의 식생활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양하고 건강이 결정이 되고 또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와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다음에 정치 경제적 요인, 기술 혁신 인프라 요인, 그다음에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러한 것들은 다시 푸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이고 여기서 밸런스가 잘 맞춰졌을 때 식품 산업과 소비자와 이제 건강한 모든 식생활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유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이 그림에 다 담겨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보여드린 건데, 자, 지금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식품 산업의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지만 그리고 또 고령화 저희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같은 맥락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이제 ESG 경영을 하자는 어떤 사회적 어떤 무언의 압박 이런 게 오고 있죠. 근데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를 추구하고 있고 또 그거의 바탕으로 보이콧이나 또 바이콧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이제 어떤 소비에 대한 문화도 새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치 경제적 요인은 저희가 매년 고려하는 것들이죠. 이제 저희가 삼고 시대에 있다고 작년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기술 혁신과 인프라 쪽은 요즘 매우 핫합니다. 푸드테크.
이제 푸드테크, 그다음에 푸드테크의 일종으로 이제 온라인 정보통신이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인한 지능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기술혁신 인프라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으로는 ESG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천연자원이나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그런 식품 환경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ESG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코비드-19을 여기다 넣었어요. 질병에 마땅히 딱 들어갈 때 어디가 있을까 하다 환경적 요인에 일단 넣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에 저희가 마주치는 것도 있고 또 악화되는 기후 변화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어떻게 식품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 행동에 보시면 어떤 간편성, 희소성이나 다양성, 건강성, 윤리적 소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장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올해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소비기한 표시제죠. 그래서 이런 식품 어떤 푸드 시스템의 정책적인 어떤 외생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아마도 유통 쪽의 소비기한 표시제 이게 아마 제일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인구학적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한 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추이를 보시면은 2022년에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고 이게 이제 프로젝션을 해보면 2070년은 103억 명으로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프로젝션을 보면은 2022년에는 5,200만 명이었는데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의 추세와 다르게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 자, 옆에 오른쪽에 인구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은 세계의 인구 성장률 추이는 2022년에 0.83%였고 2070년에는 0.18% 성장률이 감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벌써 마이너스 0.23%였고 2070년에는 마이너스 1.24%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저희 식품 시장의 파이 자체가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 시장 이제 식품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의 식품 산업의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구 고령화입니다. 즉 고령 인구 구성비를 보시면은 2022년에 세계 고령화 인구는 9.8%이고 2070년에는 2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2022년에 17.5%였는데 2070년에는 이제 46.4%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저희가 연령별 1일 섭취량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국건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봤더니 지금 전체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전체 원재료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57세를 넘어 한 60세부터 감소하죠. 그러니까 결국 57세 이상부터는 전체 가공식품과 원재료 식품이 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그러면 1인당 식품 소비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식품 산업의 사이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종합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전체 인구수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수는 늘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30년부터는 이제 식품 시장의 에너지 섭취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식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겠죠. 자, 현재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도 있죠. 솔로 이코노미라고 이제 1인 가구 경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럴드 경제를 봤더니 이미 2013년에 이 솔로 할 때 S는 이제 셀프라고 혼밥, 혼술, 홈술 이런 걸 선호하는 모든 걸 담고 있고, O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1인 가구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제 주문하고 하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하고 있고, L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는 로우 프라이스, 왜냐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물론 뭐 40대 50대 넘어가면 비싼 거를 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O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스톱이라고 해서 편의성을 추구하는 이런 SOLO, 이게 하나하나 다 일단 솔로 이코노미의 이제 특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식품 소비자들은 어떤 뉴 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또 뉴 식품 소비 행태를 이제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떤 소규모 포장, 간편성, 그다음에 기능성, 맞춤형 트렌드, 이런 것들이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조금 깨져 있는데, 저기 왼쪽 패널에 지금 보시면은 솔로 이코노미하고, 이제 솔로 이코노미 하면 가장 눈에 띄게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관련된 식품이 가정 간편식이죠, HMR. 그래서 HMR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식품 그 부류 중에 국내 판매액이 항상 1위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아무래도 더 있었겠고요.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둔화 추세지만 국내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2023년에도 이런 증가세가 이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질 것 뒤에 가려진 건 즉석식품류고요. 즉석식품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1인 가구가 늘었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 뜻은 독거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성, 맞춤형 트렌드, 간편, 이런 쪽의 식품을 다 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몸이 이게 좀 이렇게 무거우실 수도 있어서 간편식을 추구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고령 친화 식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뭐 뼈 없는 생선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씹으시기 좋은 것들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능성 식품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 국내 판매액이 2020년 이후에 연평균 16.4%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금 식품 제조 산업은 굉장히 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죠. 기울기가 굉장히 스티프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식품이 어떤 코비드 19의 영향과 건강을 추구하는 뭐 그런 어떤 소비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이제 고연령 한꺼번에 맞물려서 이제 판매액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포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건강 기능 식품뿐만 아니라 또 화두가 됐었던 기능성 표시식품이 있죠. 저 기능성 표시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네,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한 이제 동그라미 에메랄드 색에다가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스마일 표시처럼 생긴 마크가 꼭 달려 있죠. 그게 식약처에서 이제 어떤 그거의 기능이라든지 효능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인증 마크가 이제 붙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 식품을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증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기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식품산업협회의 어떤 이 절차, 시험 절차 이런 거를 거쳐서 인증이 되면 그러면은 거기다가 본 식품에는 뭐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게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낫또, 풀무원 낫또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 나와 있는 그게 기능성 표시 식품인데 그 기능성 표시 식품하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저희가 다 합쳐서 이제 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능성 기능성 식품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봤더니 2023년에는 한 4조 9천억에서 5조 4천억 정도 이제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성 식품 시장은 규제를 또 많이 풀고 제형 규제 같은 것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윤리적 가치 소비를 추구하고 보이콧, 바이컷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ESG 회의를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이게 업체들이 이제 특히 외국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저희하고 회의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ESG를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벨로핑하는 그런 단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ESG 경영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E는 environment를 얘기하고 사회적 S는 society 그 다음에 G는 거버넌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이제 사회적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헌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그런 분위기, 뭐 경영 윤리 이런 거를 잘 형성하는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ESG 경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EU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까는 이제 외국의 어떤 폴스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가치 소비 문화를 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하라고 이렇게 무언의 프레셔를 주고 있고 정부 기관도 이제 나섰죠. 그래서 2021년 8월에 이제 비상경제 이제 중앙대책본부에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건지 통합 인프라 구축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고객사 같은 경우 특히 EU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 및 환경 이슈에 대해서 기업 실사 의무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투자자들도 ESG 경영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해준다 등등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ESG 도입 사례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환경 쪽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름을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지구앤 컴퍼니의 언리미트라고 아마 언리미티드를 언리미스라고 저렇게 재밌게 지은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 고기를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탄소를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S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동구밭은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회사인데 어떤 발달 장애인 고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G 같은 경우는 오뚜기죠. 오뚜기가 예전부터 기업 윤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 오뚜기가 이제 윤리 경영에 대한 거를 이제 해서 그래서 ESG에 대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 따끈따끈하게 구글 트렌드를 뽑았는데요. ESG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얼마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그 구글 트렌드를 봤더니
한국이 제가 봐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국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어요. 2020년 8월까지. 이게 구글에 ESG를 검색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세계 수준에도 못 미쳤어요. 근데 2020년 8월 이제 ESG가 한참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할 때 저렇게 치솟습니다. 얼마나 치솟았냐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미국 보시면은 미국보다 검색을 이제 더 많이 하죠. 대단한 추진력으로. 네, 그다음에 UK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보다도 원래 UK하고 젊은이가 이제 유럽 쪽의 ESG 선두주자인데 이제는 그쪽과 거의 맞물려서 사회적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와 비슷한 아시아 국가라서 넣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제 2021년 중반쯤 해가지고 ESG에 대한 관심이 다시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찾아본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의 식품업체들은 ESG 얼마나 도입을 했을지 보시면요. 지금 ESG 왼쪽에 있는 것은 ESG 종합 등급 부여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755개사가 이제 ESG 등급을 부여받았는데 2021년에는 762개 업체, 그다음에 2022년에는 773개 업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대신에 받고 있는 등급은 이제 좋은 등급을 받는 회사의 비중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같은 경우 보통 식품이 지금 2020년, 21년, 22년에 거쳐서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ESG 등급을 받고 있는데, 근데 2022년에는 이제 2.57. 그래서 전체가 2.58인데 식품이 2.57을 받았으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어쨌든 부여받은 ESG 등급은 약간 낮은 떨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ESG를 도입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 보시면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일단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는 아마 포장 이쪽으로 해서 그런 거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요. 27%.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국내외 ESG 경영 추진 현황 파악 과제에서 73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이 27%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또 포장재로 대체, 그러니까 대부분 포장재에 관한 그런 ESG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에서 저희가 이제 식품업체의 그 ESG 경영 도입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이제 식품업체 중에서 이제 5.6%죠. 아직 많이 낮습니다. 5.6%가 경영 이행 중이라고 했고 또 12.1%가 도입 준비 중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고용 규모별로 보시면은 50명 이상 규모의 식품업체들은 이제 73.2%나 되는 비중이 이제 경영 이행 중이거나 아니면 도입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서 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컨슈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닝 아웃 컨슈머즈라고 하죠.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컨슈머들입니다. 미닝 아웃은 이제 미닝하고 커밍 아웃을 이제 조합한 거를 미닝 아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 세대, 특히 MZ 세대는 저도 MZ세대입니다. 저는 MZ세대는 제품 선택과 기업 선호도에 자신의 신념을 부여해서 그래서 윤리 소비와 가치 소비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좀 볼게요. 이제 재밌으니까 예로 살짝 보여드리면은 유니클로 이거를 저희 그 팀의 김상효 박사님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던 시기 전후로 해서 2019년 7월 8월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전후로 이제 이 앱 사용자가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그 후에 확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 떨어진 후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솟는 거는 유니클로 데이라 그래서 이제 세일하는 그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일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후는 굉장히 떨어졌죠. 그 또 하나의 예가 이제 남양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C, 이제 경영윤리주의에 관련된 거죠. SPC가 제가 담당자분을 만났을 때 그 SPC 불매 운동으로 해서 그 샥이 한 8주 정도 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매출로 이제 직결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콧도 있죠. 그래서 어떤 피자 가게 한 부모 가정에 피자 선물한 그 피자 그 사장님이 이게 알려지면서 매출이 엄청 증대했다. 돈줄을 내려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 경제적인 요인인데 이제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현재 환율과 이제 금리, 물가 이거를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최신 데이터로 제가 그냥 업데이트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주로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OECD와 IMF 자료를 많이 보죠. 근데 제가 작년에 봤을 때만 해도 최근에 나온 자료에서는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8%라고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저희가 이걸 저희 팀에서 발표 자료 준비를 할 때는 그때는 2%였어요. 점점 이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게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무역에 많이 이제 디펜던트한 나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우려는 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음에 IMF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이 3고 현상에 의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 수출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환율하고 금리입니다. 지금 환율과 금리를 보시면 환율은 지금 조금 떨어졌죠. 2022년 10월에 1426.8원으로 이제 미 달러 환율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크를 찍고 지금 1월 달은 이제 평균 환율이 1246원입니다. 그래서 살짝 떨어졌는데 지금 여러 기관에서 각 은행마다 한국에서 환율 전망을 하죠. 그래서 그 전망의 그 레인지를 보면은 한 내년에 한 1320원에서 1360원 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는 더 올라갔죠. 저도 이자 내기 너무 바쁩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2분기에 0.5%였는데 2022년 4분기에 이제 3.25%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자료를 올해 초에 이 자료 발표할 때보다 훨씬 올라간 수치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3년에 미국의 금리가 5%까지 인상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 연방 저기에서. 그래서 그 국내 금리도 당연히 계속 상승을 할 거고요. 이제 국내 기업도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질 거라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한국은 이제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3.5% 물가 상승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식품 분야는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제곡물 수입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저희 저희 농경영 안에 그 카스모 모형이라고 있는데 그 모형에서 이제 추정한 거시적인 이제 밸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식용곡물 수입 단가 전망이고 아래 거는 사료곡물 수입 단가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곡물 수입 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식품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대한 어떤 압력을 상승하겠지만 그런 압력을 낮추는 작용을 할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식품산업 GDP 전망을 살짝 해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자, 식품산업 GDP는 지금 외식하고 식품 제조업을 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식업 쪽에
되게 치명타가 컸어요. 근데 외식업이 분기별로 제가 봤을 때 2022년 작년에 지금 4분기 때 거의 예전 수준을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은 이제 거의 돌아오고 있고 거의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고, 식품 제조업은 꾸준히 아주 천천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학기술 발달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요인을 보시면 푸드테크와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푸드테크는 저희 농업 전망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그러면 분야별로 그다음에 기술별로 엄청나게 많은 푸드테크 기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무한하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왜 푸드테크가 이렇게 핫하냐 이렇게 봤더니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식품 산업을 융복합시킨 이런 형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윤리소비, 가치소비가 계속 나오는데요. 윤리소비, 가치소비, 영양 개선, 식품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위해서 찾은 답이 이제 대체식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서 이제 생산 공정이 이제 효율화되고 유통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가 제고되는 이런 수단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외식업 쪽에서는 이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난 때문에 이제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난 해소의 방안으로도 푸드테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흥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정책과를 만들었죠. 예, 굉장히 큽니다. 푸드테크 정책과. 그래서 푸드테크 정책과를 만들어서 이제 조직 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농식품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한국 돈으로 665조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하고 2020년 이 사이 동안 연평균 38%나 성장을 했고요. 2025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가장 그나마 이렇게 로컬로 할 수 있었던 게 아시아 태평양 푸드테크 시장 규모인데 한 90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쭉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또 보는 일본 그 연구원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인데요.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이제 저희가 막 이제 그 모니터링을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올해 통계 조사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서 내년쯤이면은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넘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일단 2020년 기준으로는 약 61조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017년, 2021년 동안은 한 31.4%씩 성장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의 기술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한 구분의 이제 이 푸드테크 구분의 1단계 기술 개발, 2단계 산업화, 3단계 산업과 확장,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은 아직 1단계 기술 개발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을 보시면은 이제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마켓컬리, 오아시스 2개고, 또 이 2개 업체들은 또 유통 플랫폼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 수준을 점수로 매긴 이렇게 스코링 매긴 거를 보시면은 이제 100점 기준이었을 때 식품 프린팅은 한 38.2점, 그 다음에 식물성 대체 식품은 41.1점, 주방 로봇이 54점, 그냥 로봇이 80점, AI가 87점, 이렇게 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 쪽이 많이 발달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국내 푸드테크 산업인데요. 대체 식품에는 이제 식물성 대체 식품과 이제 세포 배양육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 국내 현황이고요.
지금 식물성 대체 식품은 이제 채식주의자를 위한 제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가 현재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이 있어서 소비자들 사이가 이제 좀 타겟 소비자들이 좀 커진 편입니다. 제가 이걸 사진을 들고 온 이유는 타이슨에서 네,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흥미로워서 가져왔고요. 근데 시장 현황은 이제 2020년에 209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 271억 원으로 29.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설문한 걸 봤을 때 소비자들 1,000명 설문을 했는데 14%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구매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현황은 지금 수입 원료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게 아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포 배양육은 식물성 대체 식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상용화 단계도 아니고 연구개발 투자 단계인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팔아도 된다라고 한 거는 싱가포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2021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술 현황으로 보시면은 이제 혈청이 이제 배양육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이 어떻게 대량 생산해서 혈청 가격을 낮추냐 이게 해결해야 할 쟁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푸드테크 분야에 이제 외식업계 로봇 도입 이게 굉장히 좀 그나마 저희가 소비자들 직접 이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코비드 19 때문에 외국인 가용 인력도 줄어들고 비대면 업종도 선호되고 근데 MZ 세대들이 외식업 종사하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외식업계의 이직률도 높고 근데 3040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산업으로 코로나 그 19 동안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업 인력난 때문에 로봇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로봇을 렌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왜 도입했는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저 테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 서빙 로봇은 2021년에 3,200대였는데 2023년에는 한 11,000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거를 추정할 수 없어서 이 추정한 유진투자증권하고 통계청에서 이 보급률별로 추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잠재 수요 시장에 만약에 10%의 조리 로봇이 보급이 된다면 그럼 한 27,000대 정도 이제 이 도입이 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했고 여기 지금 외식업계 로봇의 가장 큰 쟁점은 90%가 지금 중국산이라서 역시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푸드테크 무인식품 매장 저희 많이 보이죠. 그래서 많이 보이고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요 중에서 제가 가본 거 롯데리아 홍대점을 가봤거든요. 공장 같았는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위생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작은 공간, 그러니까 진열대하고 기계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공간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절약되고 24시간 운영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얼마나 있을까 이거를 집계할 방법이 없어서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그러면은 2022년 7월에 한 1,480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21년 5월에 찍어봤을 때는 한 8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건 개인적인 우려인데 이제 무인식품 매장이 되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고 그러면 시장 지속성이 얼마나 갈지 이런 것도 좀 염려를 하고 창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망을 보시면은 2023년에는 푸드테크가 더욱 고도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산업발전 방안 보시면은 1,000억 원, 1,000억 원은 2027년까지 푸드테크 전용 펀드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을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푸드테크 투자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제 어떤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융합 연구 지원 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이렇게
엔트런스하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 근데 바이오 벤처 캠퍼스에서 마케팅 같은 것도 돕겠다 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과제로는 일단 위생관리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식약처 쪽에서. 근데 지적재산권도 해결해야 할 문제고 어떤 위생관리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황 파악을 위해서 공식 통계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는 외식업체 경영 실태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라고 이제 통계청 승인 통계인데 거기에 지금 농식품부하고 같이 푸드테크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나오는 집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산업이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이제 농업 전망에서 전망한 건데 2040년에는 이제 현재 대비 1.8에서 한 2.3배 규모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따로 뺐어요. 푸드테크에서. 왜냐면 워낙 이제 많이 따로 다뤄주기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배경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온라인 모바일이 일상화된 데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생활이 확대되고 그래서 또 오프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이원화됐다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장님이 쓰신 저 과제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분석을 한 건데요. 온라인 유통 채널 사용 확대. 지금 보시면은 넘버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고 이제 추세만 보여드리면은 지금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면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 지금 여기에 무점포 소매가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소매 판매액 지수가 높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편의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들도 많고 집 앞에서 가까운 데 가는 걸 선호하고 또 요즘에 그 아까 무인 식품 매장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편의점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GS25 측에서도 이제 2023년에는 아마 더 판매가 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 규모 밑에는 농식품 산업의 온라인 시장 규모인데요. 지금 음식 서비스는 굉장히 쭉 늘다가 2021년에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들면서 살짝 꺾였습니다. 근데 음식료품이나 이제 농축수산물은 이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직구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해외 직구는 지금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외 직구도 지금 보시면은 연평균 한 21.2%씩 그 해외 직구하는 이제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 채널 전망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유통앱 사용 시간에 이 추이를 가지고 전망을 한 다음에 사용 시간당 거래액을 저희가 곱해가지고 추이를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 증가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 식품팀에서 뽑은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높은 수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음식료품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최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규모가 줄는 건 아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와 코로나19에 관한 건데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온 수분, 그 다음에 중서부의 가뭄, 이래서 곡물 단수 엄청 줄었고, 남미도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이제 파종 생육 부진, 기타 등등해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2023년에도 저희 관측센터에서는 이제 여름 엘니뇨 발생
때문에 이제 브라질이나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 이런 쪽에서 영향을 이제 받을 거라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 발생은 이제 아까 이미 저희가 봤던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살짝 정리만 하고 갔고요. 그다음에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계도 기간이에요. 1년 동안. 그래서 마트에서 이렇게 막 눈에 보이고 그러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 이제 안내서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제 식품 등에 이제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이게 조건입니다. 섭취하여도 안전이 이상이 없는 미국으로 치면 use by date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고 해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은 식품의 품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점이 한 8, 90% 시점이 되면 소비 기한이고 지금까지 써온 유통 기한은 이제 품질 안전 한계 기간 한 6,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 기한이 생산자 입장이었다고 보시면은 소비 기한은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바뀐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식품 폐기물이 아무래도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식량 안보나 탄소 중립에나 뭐 이런 쪽에도 기여가 될 수 있고 또 소비자에게 이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어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